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다양성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과 동화 그리고 논픽션들을 함께 읽고 있어요. 오늘 나다움 출판사에서 다음 북클럽과 함께 출간하고 있는 비정기 간행물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된 책 가운데 새로운 주제와 소재를 다룬 책들을 골라서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존과 연대를 다룬 어린이 책 가운데 새로운 책들을 골라왔어요. 등장인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린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북클럽에서 이 책들을 고를 때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편견에 함께 저항하나요? 용감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죠?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인 26번째 질문을 오늘은 골라왔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공감하고 또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함께 맞서는 마음, 그런 연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명하고 용감한 어린이 주인공들을 오늘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붉은 신이라는 작품인데요. 오승민 글그림 만만한 책방에서 나왔고요. 2022년 작품입니다. 72쪽이에요. 그림책으로는 거의 2배에 달하는 텍스트의 양도 제법 많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는 이 판형이 네모진 판형, 길쭉한 그런 판형이 아니고 가로로 조금 통통한 그런 판형이에요. 표지에 작은 동물 같은데 창밖을 보고 있는데요. 좀 놀란 눈, 빛깔은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합니다. 뒷표지는 앞에 봤던 동물이 파란색 생쥐인 것 같아요. 그 생쥐가 아주 작은 둥그렇게 파인 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붉은 신을 만날 수 있을까? 꼬리끝은 빛을 향해 갔다. 그러니까 꼬리끝이라는 이 주인공이 붉은 신을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작품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속표지 들어가기 전에 시가 한 수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지개 끝에 하얀 배가 있다네. 병들고 아픈 몸을 기다리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신이 있다네. 죽음에서 삶으로 돌려보내주는 붉은 신이 있다네. 하라비 쥐가 노래했다. 이런 하라비 쥐의 노래가 이 그림책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하는 코드가 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서문처럼 그림이 있어요. 꼬리끝은 하얀 배를 찾아 먼 길을 걸었다. 파리떼가 끈덕지게 쫓아왔다. 꼬리끝은 아팠다.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다. 하라비 쥐가 말한 붉은 신을 만나야 했다. 이런 글에 파란 쥐가 이렇게 풀숲에서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얀 배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얀 배 비슷하게 생긴 어떤 육중한 그런 물체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붉은 신, 그 말을 믿어? 하라비 쥐는 머릿속이 고장났다고. 만날 이상한 노래나 부르는 미친지라고. 집을 떠나는 꼬리끝을 보고 형제들이 비웃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눈이 먼 하얀 쥐. 다른 형제들은 그를 싫어했다. 하라비 쥐에게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고 했다. 하지만 꼬리끝은 하라비 쥐가 싫지 않았다. 꼬리끝은 들판에 우뚝 선 하얀 건물이 노래 속 그 배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침내 작은 구멍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하라비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읽어드린 그 시를 쓴 그 하라비쥐의 노랫말을 따라서 이 꼬리끝이 하얀 집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하얀 집을 발견해서 작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그 구멍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이야기이에요.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꼬리끝은 빛을 향해 걸었다. 바닥은 차갑고 미끄러웠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예, 어떤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왔네요. 헤매고 있습니다.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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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소리가 났다. 뭐지? 두 발이었다. 숲속 동물들은 두 발을 무서워했다.
두 발은 꼬리 끝에게도 술이나 뱀보다 무서운 짐승이었다. 두 발은 큰 상자를 밀고 있었다. 상자 안에 무언가 있었다. 그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여기서 두 발이라고 말한 것은 인간인데요. 흰색 방호복을 입고 뭔가 커다란 그런 상자를 밀고 있고 주인공인 파란 쥐, 그 꼬리 끝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자를 밀던 두 발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없어. 얼른 붉은 신을 찾아야 해. 열린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파란 생쥐가 그 문틈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느 방문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 하얀 배, 어떤 커다란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되는, 그게 이제 그림책에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파란 생쥐 꼬리 끝이 하얀 배, 뭔가 있다는 할아비쥐의 노래를 따라서 붉은 신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동물들을 차례대로 만납니다. 어떤 동물들이냐면 눈이 먼 하얀 쥐, 또 약에 취해서 이렇게 약간 눈물을 흘리는 그런 토끼, 또 이상하게 변한 개구리, 비쩍 말라 걷지도 못하는 개, 약간 이렇게 다 병들고 약한 동물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인간들이 만든 동물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할아비쥐 노래에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는 게 생명을 진짜 살리는 약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그 처음에 읽어드렸던 시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무지개 끝에 하얀 배가 있다네. 병들고 아픈 동물을 기다리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신이 있다네. 죽음에서 삶으로 돌려보내주는 붉은 신이 있다네. 할아비쥐가 노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빨리 읽기를 끝냈는데 이 생쥐가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동물이 토끼예요. 근데 토끼들이 여러 마리가 나란히 이렇게 좀 갇혀있는 그런 상태, 움쭉달싹 못하게 그런 상태에 있고 이 토끼한테 물어보죠. 토끼야, 붉은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토끼가 검은 눈물을 흘리면서 붉은 신? 약 이름이야? 지긋지긋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 때문에 내가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 꼬리 끝은 토끼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울고 있는 토끼를 보니 슬퍼졌다. 꼬리 끝은 토끼에게 자신의 희망을 나누고 싶었다. 토끼야, 걱정 마. 붉은 신이 널 살릴 거야. 그러나 토끼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토끼를 만나게 되고 그 옆에 그 방호복을 입은 마스크를 쓴 그런 인간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끼도 만나고 개구리도 만나고 이제 이어서 개까지 만나는데, 그래서 인간은 두 발이라고 불리웁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또 아주 하얀 방호복을 입은 무시무시한 존재고 술이나 뱀보다도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막 헤매다가 여러 동물을 만나지만 결국은 이 붉은 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꼬리끝이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 꼬리끝은 꿈을 꿉니다. 붉게 일렁이는 기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서 붉은 신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언제나 빛과 온기를 전해주던 붉은 해가 할아비쥐가 말했던 붉은 신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 모험 끝에 오랑우탕을 만나가지고 함께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전해드려서는 이 느낌이 전혀 안 오시는데 이 오승민 작가의 강렬한 그림 속에서 생쥐가 느끼는 여러 느낌, 동물들의 상태 이런 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충격적으로 조금 전해지는데 저는 이제 다 읽고 어떤 궁금증들이 일었는데 그거에 스스로 이렇게 답하다 보면 이 서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꼬리끝은 제 발로 하얀 집, 그러니까 동물 실험실로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도전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상징한 건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또 할아비쥐는 왜 굳이 그런 노래를 했을까? 그런 궁금증도 좀 가졌고 또 다른 쥐들은 그 노래를 노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꼬리끝은 쫓아갔잖아요. 과연 꼬리끝은 어떤 존재일까? 꼬리끝이라는 어떤 모험가, 혁명가 그런 존재로 상정한 건데 대단하게 크고 뭐 힘센 동물이 아니고 가장 약하고 작은 생쥐, 파란색 생쥐로 설정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또 여기 나오는 오랑우탕이 자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마지막에 탈출에 성공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생각해내요. 그런 것도 어떤 이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생각에 잠기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이 작품은 무지개 끝에 하얀 배가 있다네. 병들고 아픈 동물을 기다리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신이 있다네. 라는 하라비주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꼬리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픈 생쥐가 이 노래를 듣고 생명을 살려준다는 붉은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작가는 생명을 구하는 약은 어떤 치명적인 독을 품고서 제조되는가라고 묻습니다.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을 구조하기 위한 모험을 통해서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죠. 자연에 관한 인간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며 살아있는 존재의 아픔을 드러내는 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창가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책 200여 권의 그림을 그려온 오승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입체적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라고 다음 북클럽이 리뷰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아픈 동물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검은 눈물을 흘리는 토끼에게 붉은 신이 널 살릴 거야 이렇게 말했고, 또 주저앉은 개에게는 나도 너도 살아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그 동물들을 지나가요. 그리고 꼬리끝의 이름에는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쥐에게 붙이는 이름이고,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꼬리끝이 결국은 시작을 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승민 작가는 맨 뒤에 작가 소개를 딱 한 줄을 썼네요. 나는 3살부터 화가였습니다. 49, 지금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모든 어린이가 화가라는 점에서 저는 이 말이 어떤 특별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해, 열망 이런 거를 담은 자기소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품 활동 굉장히 활발히 하는 분이지만 이 작가 소개 한 줄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또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그 오승민 작가가 어느 날 약봉지를 뜯다가 알약을 놓쳤대요. 그 바닥을 구르던 알약이 이제 가구 밑으로 숨어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너도 도망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꼬리끝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막 먼지를 헤치고 알약을 찾는 데만 열중할 텐데 역시 그림 작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스토리를 그림을 만들어내었네요. 지금까지 오승민 작가는 우주호텔, 나의 독산동, 꼭꼭 숨어라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나의 독산동은 이미 소개시켜드렸죠. 예,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리뷰에 보니까 매해 세계에서 6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실험체가 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동물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약한 쥐인 꼬리끝이 끝을 내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런 멋진 여행담. 우리도 용감하게 꼬리끝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책도 그림책입니다. 말랄라의 마법연필이라는 작품이에요. 말랄라 유사프자의 글, 케라스코에트 그림, 공경이 옮김, 옹진 주니어에서 2018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48쪽, 보통 보편적인 그림책 정도의 두께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흰바탕에 파란 글씨로 말랄라의 마법연필이라고 쓰여 있고요. 빨간색 히잡을 쓰고 그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가 약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말랄라 유사프자이 유명한 소녀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뒷면에는 말랄라가 한 손에는 이렇게 공책을 들고 뭔가를 쓰고 있어요. 거기 쓰여진 곳에서 막 금장으로 아름다운 꽃이 막 뿜어져 나와서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평범한 가정집인데 조금 집에 이렇게 벽에 금도 가고 좀 어떤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소파하고 이렇게 카펫이 깔려 있는데 가족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마법 연필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를 봤어요. 아이는 배가 고프면 마법 연필로 그릇을 그렸고 그러면 밥그릇 가득히 카레가 나타났어요. 친구들과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아이는 경찰관을 그렸어요. 곧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어린 영웅이 되었지요. 내게도 마법 연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바랐던지요. TV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마법 연필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소녀가 꿈꾸는 마법 연필이 나타납니다. 마법 연필이 있으면 내 방문에 자물쇠를 그려서 동생들이 마구 들어오지 못하게 할 텐데, 시간을 멈춰서 늦잠도 자고 집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냄새도 없어야지. 굉장히 소녀다운 그런 평범한 꿈들이죠. 마법 연필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그려서 엄마에게 드려야지. 멋진 건물들을 그리면 아빠가 무료 학교를 많이 열 수 있을 거야. 공을 그리면 낡은 양말에 휴지를 넣어서 놀지 않아도 돼. 이 각각의 텍스트에 맞는 그런 그림들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마법 연필을 발았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곧장 서랍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마법 연필은 없었어요. 예,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평범하고 좀 따뜻한 그림과 다른 그런 화면이 펼쳐집니다. 어느 날 감자 껍질과 달걀 껍데기를 버리는 길이었어요. 나는 코를 찡그리고 파리를 쫓으면서 예쁜 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그때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또래 여자아이를 봤어요. 남자아이들은 쇠막대기에 자석을 매달아 쇠붙이를 찾고 있었고요. 네, 말랄라가 자기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 가난하고 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랄라가 이제 변화를 합니다. 부모님의 아빠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신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난하고 학교에 못 다니는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말랄라는 이후에 이제 글을 써서 블로그에 발표하고 방송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파키스탄 어린이, 특히 이제 교육권을 빼앗긴 여성 어린이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죠. 여성을 억압하는 탈레반 치하에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그 이야기가 이 그림책에 말랄라의 목소리로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소녀가 학교에 가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이 되었을까? 작은 소녀가 연필 한 자루로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말랄라가 나서지 않았다면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늘 있어왔지만 보이지 않았던 안타까운 차별의 현실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슬람 여성의 고통을 증언한 말랄라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용기를 배웁니다. 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장면은 엔딩에 있는데요.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책 한 권이 펜 한 자루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랄라가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힘이라는 게 아주 그냥 작지 않고 울림이 아주 클 수 있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붉은 신은 그 파란 생쥐, 꼬리끝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여성 어린이인 말랄라가 가진 굉장히 큰 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그 소녀의 메시지가 아주 우렁차죠. 이 작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997년 7월 12일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접경 지역인 스와트 밸리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27살 정도 됐는데 당시 이제 이 지역이 탈레반 점령 지역이었나 봐요. 그 전에 역사적인 이야기 같은 거는 책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자료를 보니까 굴 마카이라는 필명으로 이 말랄라가 청소년기에 탈레반 치하의 생활을 영국 BBC 방송사의 우르두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탈레반이 여자아이에게 학교 교육을 금지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니까 말랄라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글을 계속 썼던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레반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머리에 총을 맞았었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이후에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현재는 가족과 함께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16살 때인 2013년에는 말랄라 기금을 시작해서 파키스탄에 여학교를 세웠고 또 시리아와 레바논에도 난민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표지에 나왔던 대로 2014년 17살 때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말랄라의 마법연필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해서 작가가 처음 쓴 첫 그림책입니다.
말랄라에 대한 책은 이런 인물 이야기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본인이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그 책으로도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이네요. 세 번째 책은 또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이번에는 하드커버가 아니고 소프트커버입니다. 제목은 분홍모자, 앤드루 조이너 글그림 서남이 옮김, 이마주에서 2018년에 나온 호주 그림책입니다. 44쪽이고요. 정사각형의 통통한 판형이에요.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질끈 묶은 소녀가 분홍색 모자, 뜨개 모자를 딱 쓰고 분홍 모자라는 피켓을 들고 막 방긋 웃으면서 저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주변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 마을 풍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강아지가 소녀를 보고 아주 명랑하게 웃고 있는, 따라오고 있네요. 뒷부분은 분홍 모자를 쓴 소녀,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 정의를 위해 앞장선 이들과 함께해요. 이렇게 쓰여 있고요. 밑에는 소녀가 이렇게 뒷모습인데 그 분홍 모자를 쓰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지 뭘 쓰는지 분홍 물감을 이렇게 붓을 들고 있습니다. 역시 강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네요.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텍스트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자가 없었어요. 생겨났어요. 분홍 모자였어요. 포근한 분홍 모자. 그러다가 다음에 고양이가 모자를 잡아챘어요. 신나는 모자였어요. 신나는 분홍 모자. 그러다가 다음에 아이들이 그 모자를 발견했어요. 닫기 힘든 모자였어요. 닫기 힘든 분홍 모자. 그러다가 다음에 아기가 그 모자를 잡았어요. 따스한 모자였어요. 따스한 분홍 모자. 그러다가 다음에 개가 그 모자를 낚아챘어요. 재빠른 모자였어요. 재빠른 분홍 모자. 그러다가 다음에 여자아이가 모자를 구했어요. 드디어 여자아이에게 분홍 모자가 도착했네요. 여자아이가 손에 딱 분홍 모자를 드는 데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홍 모자의 역할이 여자아이에겐 또 달라지겠죠. 여기 맨 앞에는 벽돌집들이 이렇게 있고 창문이 있는데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것과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게 이렇게 한 양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주머니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뜨개질을 하거든요. 뜨개질을 해서 분홍 모자를 뜨는 거예요. 생겨난 거죠. 그리고 아까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소녀에게 그 모자가 결국 도착하는 데까지, 그래서 소녀의 모자가 되는 분홍 모자의 역할이 계속 바뀝니다. 아주머니에게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포근한 분홍 모자, 장난꾸러기 고양이에게는 신나는 모자, 아이들이 그 모자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모자를 구하러 올라갈 때는 닫기 힘든 분홍 모자. 이렇게 계속 배상에 따라서 분홍 모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은 그 어떤 주장이나 어려운 설명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가볍고 명랑하고 발랄합니다. 그런 필치의 글과 그림이 아주 잘 어우러진 예쁜 그림책인데요. 다 읽고 난 의미나 그 내용이라는 거는 보통 그 연대를 말하는 어떤 책보다 아주 강력한 그런 운동성을 내포한 또 그런 그림책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부인하고 소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페이지마다 그 등장했던 인물들이 맨 마지막 면에 모두 다시 출연하거든요. 또 여자의 방에 1월 21일이라는 그런 달력이 보이는데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 여성들이 분홍 모자를 쓰고 거리로 나와 여성 인권의 중요성과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던 날이죠. 부인이 만든 모자가 소녀에게까지 가는 보이지 않는 끈을 그림책에서 아주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책을 다운북클럽은 어떻게 리뷰했을까요? 2017년 1월 21일에 있었던 세계여성 공동행진의 뜻을 기억하며 만들어진 그림책입니다. 한 여성이 뜬 분홍 모자가 집 안에서 집 밖으로 혼자에서 다수로 변모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마침내 거리가 수많은 분홍 모자로 뒤덮이는 상황은 뜻을 모아 연대하는 일의 즐거움,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할 때 갖는 커다란 힘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았던 장면은 모자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계속 바뀌거든요. 포근한, 신나는, 닫기 힘든, 따스한, 재빠른.
그 다음에 여자아이에겐 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강아지와 놀 때, 공놀이 할 때는 장갑으로, 풀밭에서는 베개로, 권투글러브로, 또 그린붓을 담는 바구니로 여자아이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 분홍모자를 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아주 거리로 나섰을 때 강력한 공통의 쓰임을 온 거리에 분홍모자가 뒤덮이는 그런 힘을 느끼게 합니다. 이 그림책을 만든 작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앤드류 조이너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작가인데요. 어린이책 작가이자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품 가운데 풍덩은 2010년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 도서 협회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어마어마한 코모도 왕도마뱀 이런 작품도 수상 경력이 있네요. 우리 집에 코끼리가 너무 많아요. 두근두근 캠핑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가가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분홍모자 아이디어는 14살짜리 아들과 남성성과 역할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반짝 떠올랐답니다. 처음에는 분홍모자를 발견하고 행진에 참여하는 주인공을 소년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무리 보아도 소녀였지요. 왜냐하면 분홍모자를 쓴 여자아이가 행진하는 것을 그리는 순간 이 책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소녀 덕분에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초점이 명확해졌어요. 나는 분홍모자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각 다르지만 붉은 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책의 탄생을 알 수 있어서 조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그림책이지만 어떤 여성 인권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듯 하고요. 분홍모자는 여성이나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죠. 분홍색이 흔히 여성의 색이라고 하고 또 전통적인 어떤 역할에 한정지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어떤 자유와 어떤 권리, 또 의미들이 붙게 되고 또 고정관념도 바뀌면서 분홍모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책이에요. 두툼하고 묵직한 논픽션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서프러제트, 세상을 바꾼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로버츠 글그림, 신인수 옮김, 대교북스 주니어에서 나왔고요. 2021년 영국 작품입니다. 128쪽이니까 꽤 두껍죠. 그리고 텍스트 양도 많고 네, 판형도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텍스트와 함께 아주 그림들이 보통 영국이 논픽션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글과 함께 그림이 멋지게 같이 이렇게 있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논픽션 책입니다. 여성운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표지에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렇게 들고 18세기, 19세기 이런 여성들,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에는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들 중에 남성도 한 명 보이네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영국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요구했어요. 이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바로 서프러제트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와 끈기, 유쾌함을 잃지 않고 성별과 재산, 지위에 상관없는 평등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운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아시겠죠?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100년 전 영국에서 리본 장식의 모자와 긴 드레스 차림으로 시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주짓수를 했고 뜻을 이루기 위해 폭탄과 돌을 던지고 고문과 단식투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프러제트의 생생한 역사를 섬세한 그림과 활기 넘치는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북클럽은 리뷰했네요.
100년 전만 해도 영국 여성들이 학교 가는 대신에 집에서 가족을 돕고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의 뜻대로 살아야 됐고 자녀에 대한 권리도 없었던, 그렇게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영국 여성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그 이야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싸웠던 여성들, 이들을 서프로제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61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1928년에 이르러서야 21세 이상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와 끈기,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담아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작품을 만든 데이비드 로버츠는 우리나라에서 하이에나 패밀리 시리즈나 코딱지 대장 버티 이런 시리즈에서 상상력과 유머가 넘치는 그림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최고 영예 중에 하나인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 최종 후보에 여러 번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림 자체가 굉장히 명랑합니다. 그러니까 유머러스하다고 해야겠죠? 2020년 라가치상을 받을 때 심사평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심하게 연구하여 우아하게 표현한 그림, 명랑한 서술과 친절한 설명으로 어린이 독자를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유머를 놓치지 않고 경쾌한 분위기로 역사적 사건을 담아냈다. 예, 여기까지 오늘 4편의 작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